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1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고 온 문예지는 창작과 비평 2022년 겨울호인데요. 문예지 잠깐 살펴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작품 중에서는 이서수 작가의 신작 단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겨울호는 위기의 시대 문학의 지혜라는 특집으로 이제 지면이 준비가 됐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10월 29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로 이제 책머리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참사 이후에 우리가 떠안게 된 여러 질문들을 백지원 평론가가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이 참사와 관련돼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문학이 나아갈 길을 한 번 더 모색해보는 시간으로 이 지면 특집을 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앞에 특집 지면들에 좀 흥미롭게 읽으실 만한 글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김미정 평론가의 질문을 바꾸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네. 최근에 한국 문학 소설 안에서 노동이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분석한 그러니까 최근 서사 속 노동 이야기 읽기라는 부제가 붙은 글인데요. 네. 그 글을 좀 흥미롭게 같이 읽어보실 만한 분들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장유진 작가의 소설이라던가 네. 임소라 작가의 소설이라던가 최근에 한국 문학 안에서도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시기와 함께 어떻게 읽어나갈 수 있는지를 좀 발견하게 되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시 지면에는 김근, 남길순, 문동만, 윤혜지, 이문재, 이소연, 이수명, 이중기, 이헌, 조정, 차도하, 최백규 시인의 신작 시들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설은 이번에 그러니까 장편 연재까지 하면은 6곡지가 실렸죠. 김희정, 박민규, 박서련, 이서수, 이재은 작가의 단편 신작이 실려 있고요. 이주혜 작가의 이제 장편 연재가 4번째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반갑게 느끼시는 이름도 있을 수도 네, 있고. 박민규 작가님 작품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지는 그러니까 다루진 않겠지만 좀 특이한 여전히 그런 면을 갖고 맞아요. 있는 작품이란 박민규표라는 느낌이 저도 들었습니다.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서수, 이재은 작가의 단편들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작가 조명에는 이면 작가가 정지아 작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읽진 않았는데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이 굉장히 반응이 맞아요. 뜨거운가 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살펴보실 만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문학평론에는 이나영 평론가의 글이 실려 있는데 저희가 요소야에서 다룬 작품도 있고 김현수 작가의 작품이라던가 네. 그 최근에 이제 작품들에서 루프적 시간을 통해 리얼리즘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 그러니까 이 루프적 시간이라는 거는 네. SF 장르에서 많이 차용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죽음과 탄생이 반복된다라던가 어떤 시간에 한계가 없는 듯 설정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뭐 미래의 좀 시간적인 네. 경계가 흐릿하다라던가 그런 것들이 장르 문학이 아닌 문학에서도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통한 리얼리즘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연결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좀 새롭게 읽어내는 평론이 있어서 이것도 최근에 또 김현수 작가 단편집에도 실려있는 작품들이라 네. 같이 읽어보시면 재밌어할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 계절에 주목할 신간들은 이게 저번 창비호를 제가 못 봐서 몰랐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신간들에 대한 리뷰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역의 공간들에서 만나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다루는 걸로 약간 컨셉이 지금 최근에 기획이 되고 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대구의 어떤 도서관에서 서부고등학교 사서교사님과 함께 안상학 소설가, 임정균 평론가 이렇게 3명이 최근에 신간들에 대해 이야기를 다루는 코너가
또 읽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호에는 37회 만회문학상 수상 시집 김명기 시인의 돌아갈 곳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가 본상 수상을 했고, 특별상에는 유언을 만난 세계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제24회 백성문학상에는 진은영 시인의 시집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가 수상을 했다는 소식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바로 오늘의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수 작가의 춤은 영원하다라는 작품인데요. 이서수 작가 작품은 저희가 문학가사의 가을호에 실렸던 엉킨 숨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계절 지나서 또 한 번 소개하게 되는데요. 춤은 영원하다라는 제목 아래 사실은 여기에 4명의 춤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꽁초의 춤, 이매의 춤, 선매와 안녀의 춤, 꽃씨와 홍시의 춤 이렇게 해서 소제목이 소설 중간중간에 달려 있어서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요. 일단 꽁초의 춤부터 시작을 하면 현재 지금 화자인 나는 여성이고 40세인 직장인인데 내가 17살 때 그냥 학교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하고 집에 늦게 와서 집이 좀 텅 비어 있었는데 거실 한 구석에 스탠드를 켜놓고 혼자 막춤을 췄던 그 장면에 대해서 서술을 해놨어요. 왜 갑자기 춤을 추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춤이 아니라 몸부림에 가까운 어떤 몸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읽어드리면 17살의 나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지쳐 있었다. 지루함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 때문이었다. 입시교육은 내 삶에 대한 통제권 상실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암시했다. 약간 이런 좀 절망적인 느낌에서 춤을 췄던 그 기억을 소설 맨 앞부분에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꽁초의 춤이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담배꽁초를 비벼 끄는 누군가의 손을 볼 때마다 흠칫 놀랐다. 그 꽁초가 곧 나 같아서. 그래서 이런 마음에 17살이었던 거죠, 화자인 나는. 그래서 그 첫 번째 춤의 장면에 꽁초의 춤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현재 서사인데요. 내가 이제 40이 되었고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엄마 이매의 춤이라는 그 다음 챕터는 엄마 이름이 이제 이매라는 사람이고요. 파김치 담고 있는 엄마 옆에서 거실에서 얘기하다가 엄마 왜 이렇게 살쪘어? 춤 한번 배워봐. 운동되고 잘 출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나 안 배워도 잘 춰라고 하면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해요. 팔을 다듬다 말고. 근데 완전 좀 약간 무아지경에 빠진 막춤인 거예요. 어떤 기교나 이런 건 전혀 없지만 완전히 막 자신의 그 감정을 그대로 발산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고 무서워 보이기도 하는? 근데 그런 식으로 엄마가 막 몰입을 해서 춤을 추고 난 다음에 입을 열더니 방언 같은 말을 막 쏟아내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버지 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예전에 바람 피우고 암 환자가 돼서 돌아왔고 이런 식으로 좀 엄마를 힘들게 했던 그런 아버지에 대한 막 욕을 쏟아놓는 그런 엄마의 춤을 화자가 이제 만나죠.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넘어가는 그 춤은 선매와 안녀의 춤인데요. 선매는 누구냐면 이매의 동생, 그러니까 엄마의 동생인 이모인데 나이가 60이에요. 환갑인데 이 선매 이모는 이 집안에서 본인 피셜 유일하게 춤을 잘 추는 사람. 근데 어릴 때 너무 이제 가수가 되고 싶어서 서울의 나이트클럽 전전하고 노래 부르다가 지금은 지방의 작은 행사장에서 댄서로 일하고 있는데 이 선매 이모를 내가 월미도에서 일하고 있는 선매 이모를 내가 찾아가죠. 그래서 선매 이모가 춤을 추는 걸 보고 끝나고 나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면서 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엄마 춤 너무 이상했어라고 이제 이모한테 얘기를 하니까 선매 이모가 니네 할머니도 춤을 그런 식으로 춘 적이 있어라고 할머니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 할머니가 안녀라는 이름의 할머니인데 할머니 또한 아주 예전에 엄마와 이모가 되게 어렸을 때 집 마당에서 갑자기 춤을 춘 적이 있는데 그 광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엄마의 생일에 이제 이모네 근처 동네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산에 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셋이 다 같이 어떤 좀 산 중턱에서 쉬고 있다가 엄마와 이모가 일어나서 막 춤을 춰요.
그 춤이 약간 이 소설의 좀 하이라이트? 절정 같은 느낌으로 되게 강렬하게 그려지고, 근데 마지막에는 그 엄마와 이모가 추는 춤의 장면이 그냥 내 머릿속에 있던 어떤 상상 속의 그런 환상이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밝혀지면서 그냥 산을 내려오는 걸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한 5장면 정도의 춤을 추는 장면 외에는 나머지 뚜렷한 어떤 이야기의 서사는 크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춤의 장면들이 되게 공들여서 묘사돼 있고 나와 엄마와 이모와 할머니와 마지막에 이제 환상이긴 하지만 엄마 이모가 다시 춤을 추는 장면을 쭉 이어가면서 약간 이 사람들의 삶을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춤의 장면으로 그냥 보여주면서 좀 독자에게 이해시키는 혹은 독자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소설이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식의 몸부림에 가까운 춤? 그냥 기교 없이 그냥 내 감정을 완전히 담아서 추는 뭐 예를 들면 현대무용 같은 그런 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는 상당히 좀 명확한 편이잖아요. 우리가 막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내가 억누르고 있는 감정을 좀 본능적으로 표출해낸다. 좀 야생의 의미도 있고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 사실 춤에 가지는 의미 자체는 그렇게 고차원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이 되게 단순하다거나 쉬운 비유를 쓰고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4명 혹은 5명이 춤추는 장면을 눈앞에 독자들이 보이게끔 묘사를 한다던가 혹은 이 각자의 춤 5개의 춤을 각자 다르게 좀 보여주게 한다던가 그렇게 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각자의 춤이 다 개성 있게 독자의 고유성을 가진 채로 기술돼 있고 그게 그 사람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읽으면서 순간순간 장면 저한테는 다 인상이 깊었고 저한테도 좀 추지도 않았는데 카타르시스가 살짝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이 작품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네, 저는 읽으면서 네. 되게 특이한 이상한 소설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영님 말씀처럼 소제목으로 아예 에피소드처럼, 그러니까 장면 전환처럼 네. 엄마와 이모 그리고 나의 춤 거기에 할머니의 이모를 통해 듣는 할머니의 춤까지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산에 올라가는 에피소드도 되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물론 네. 이거를 꿈처럼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네. 어떤 산에서 배부르다고 이제 갑자기 등산을 하면서 새 여성이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까무룩 잠이 든 것 같은 상황도 있고 네. 그 꿈에 나온 어떤 장면들이 굉장히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서수 작가의 소설을 저는 많이 읽어본 건 아니지만 네. 되게 과감하게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 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맞아요. 여기서 춤으로 표현되는 뭐 할머니의 한많은 인생 또 그거를 뭐 대물림까지는 아니겠지만 엄마가 겪었던 또 어떤 한많은 인생에 대한 풀이 네. 네. 또 이모가 또 추는 춤은 어떤 꿈의 언저리에 늘 다가갔지만 원하는 거를 이루진 못했지만 네. 그래도 좀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나는 마흔이 되어서 돌 같은 존재처럼 스스로를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직접적인 문장으로 아예 이야기가 되는 장면도, 그러니까 대목도 뒤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지방령처럼 살다가 죽은 여자, 뭐 고구마를 노잣돈처럼 손에 꼭 친 채로 저 세상으로 떠난 여자, 그러니까 할머니인 거죠. 결국에는 이런 식의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춤의 우주를 연 할머니라는 말을 해요. 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들과 또다시 막춤의 우주가 열렸다. 이런 문장도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춤의 우주라고 했을 때 되게 진짜 어떤 한국적인 정서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서수 작가는 어떤 계기로 이런 소설을 떠올리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에는
여행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시대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드라마에서 막 버스에서 막 춤추는 분들이라던가 그런 한국적인 네네네. 저 흥은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몸에 내재된 왜 춤을 배운 적 없는 사람들도 그냥 규칙 없이 몸을 흔들어대는 것 같은 그런 춤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한이라던가 아니면 지난 회차에 저희가 뭐 소개해드렸던 예소연 작가의 글처럼 정신적인 불안이 유전될까봐 네네. 두려워했던 그런 것처럼 이것도 결국에는 내 여성의 모녀 서사인 거잖아요. 네네네. 여성 가족들의 이야기이고 그게 되게 여기서는 심지어 희화화됐다고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화자는 되게 드라이하게 왜 저러나 싶을 정도 막 약간 이런 표현도 하고 진짜 왜 저러는 거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끼고 네. 엄마도 여기서 되게 속마음을 후련하게 하기보다는 춤추고 아빠 욕하고 또 뭔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또 살아가는 것처럼 나오고 그런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나오면서 그냥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분위기나 그려내는 장면이 그런 춤을 보여주는 어떤 무대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냥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 각자의 자기만이 갖고 있는 나와 주변의 사연들을 대입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리고 그런 문장들도 있잖아요. 네네. 뭐 우리의 막춤을 무보로 그리면 어떤 형태, 어떤 의미를 담은 기록이 될까? 기록이 될 수 있긴 할까? 하면서 제목이 나오죠. 네. 기록되든 안 되든 나는 춤은 영원하다고 믿었다. 우리의 유전자에 흐르는 막춤은 영원하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유전 핏줄에 흐르는 무언가라는 게 되게 사실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왜냐면은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는 그런 대물림되는 흔하게 얘기하면 뭐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어 라거나 나의 가족들의 그런 특성을 거부하려고 하는 오히려 목소리들이 네. 있었다면은 네. 왠지 이 소설은 그거를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여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왔고 나의 마흔에 이르렀을 때 나는 과연 이 여성들과 얼마나 다를 것인지 하지만 정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소설에서의 기이함은 춤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네. 나 또한 어린 나이에 그런 막춤을 췄던 기억이 있고 그러니까 마치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서수 작가의 소설이 갖고 있는 직접적인 어떤 광기라던가 네. 기이함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그런 소설이었어요. 네네네. 저는 선매 이모라는 캐릭터가 네. 재밌었어요. 네, 저희 네, 네. 이모 생각도 좀 나고 저희 이모도 네, 내년인가 환갑되시는데 완전 거의 저희 언니같이 되게 흥도 많고 막 시도 쓰고 이런 이모인데 이모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선매 이모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막춤을 추는데 이모만 좀 제대로 된 춤을 추잖아요. 네. 나름대로 테크닉이 있는. 네. 그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다들 요상한 막춤만 추고 나는 잘 춘다. 네. 저는 이런 표현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 이모가 추는 춤을 이렇게 그 화자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용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신조어? 알잘딱깔센 아세요? 발음해 본 적은 없고 눈으로 본 적은 있는. 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진짜 그렇게 춤을 춘다고 하면서 이모가 어떻게 춤을 추는지 문장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선배 이모한테 막 춤 벌써 본 것 같은, 너무 반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들면서 이 이모 진짜 맵시 있고 되게 매력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소설 전체 전반의 서사를 선배 이모라는 캐릭터가 중간에서 좀 잡아준 느낌? 그래서 이 이모가 아니었으면 매력이 훨씬 덜 살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여기서 사실은 그 화자인 나의 어떤 상황? 네. 그다음에 좀 고민이나 삶에서 겪는 어려움 같은 것이 네. 크게 막 특별한 사연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저는 제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네. 이 화자가 느끼는 이렇게 뭐랄까 지침, 피곤함 이런 게 네. 너무 고스란히 좀 저한테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더 와닿게 느꼈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네. 그중에 하나가 뭐 이런 얘기였어요. 너 너무 재미없게 산다. 이모가 화자한테. 내가 더 재밌게 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막 하죠. 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니라고 이제 이모가 화자한테 나한테 물으니까 회사 다녀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모가 이제 화자의 말에 바로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옆에 정답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밥벌이를 하고 사는 삶이 이렇게 우리를 좀 재미없게 만드는 걸까? 어쨌든 여기 화자와 네네네. 나와 어떤 무리의 사람들을 이게 왜 이렇게 되게 어떨 땐 버겁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좀 막춤과는 그나마 좀 거리가 먼 네. 그냥 바라보는 약간 역할에 있는 화자가 이래서 돌이 되고 싶어 하는 건가? 이 화자는? 네, 춤출 기운도 없이 그냥 돌이 되어서 누워있고 싶다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누워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화자에 어쩌다 이렇게 지쳤을까, 이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은 언제쯤 해소가 되는 걸까, 또 이런 걸 또 저한테 좀 이입해서 읽어서 그래서 좀 이 소설이 좀 더 가깝게 다가왔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도 너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라는 이모와의 대화도 좋았고, 네. 그리고 이모를 만나러 갔을 때 주변에 있던 웬 남자 둘이 대화를 하는데 네. 벤치에서 소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야 너는 돈을 왜 그렇게 벌어? 라고 하면서 요즘 누가 그렇게 묵묵히 일해서 돈을 벌어 40이나 먹은 놈이 왜 그렇게 순수해? 라고 하는데 여기서 화자가 이제 40이잖아요. 네. 순수한 40, 철없는 40, 젊은 40 그런 말들이 자기에 대해 하는 말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네. 점점 불편해졌다고 하는데 저도 최근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야 너는 돈을 왜 그렇게 벌어는 아니었고 네. 경제적 관념이 24살이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화자도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긴 하지만 네. 묵묵히 재미없게 살아왔나라는 자각을 하고 있는 시점에 눈앞에 있는 환갑의 이모는 되게 재미있게 살고 있고 네. 그런 이모에 대한 동경도 있는 반면 저렇게 순수한 환갑으로 내가 철없는 환갑으로 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혹은 괜찮을까라는 불안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나이에 맞는 어떤 역할이나 능력은 사람마다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도 네. 순간순간 참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과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한다고 흔히 얘기하는 그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네. 할 때가 있고 최근에 저도 좀 이런 식의 경제관념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굉장히 이게 뼈아픈 대목으로 화자에 대해 좀 많이 이입이 됐고 그리고 이모 캐릭터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네. 특히나 막 이모 춤이란 뭘까 막 이런 걸 물어보는 대목도 있는데 또 이모도 막 춤은 테크닉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모는 춤이 왜 좋아? 라고 했을 때 어릴 때 싫었던 친구와 부채춤을 췄어야 하는데 그래서 서로 동작을 잘 딴 곳만 보면서 추니까 안 맞추다가 네. 어느 순간 눈을 마주치면서 춤을 추는데 걔 눈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진짜 춤을 추고 있었다. 진심이 담긴 춤. 그리고 나중에 걔랑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다라는 에피소드가 이제 살짝 나오는데 네.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여기서 춤이라는 거를 어떤 꼭 상징으로 가져간다기보다는 실제로 여기서 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나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두 남성의 이야기들이 네. 그러니까 한 놈은 계속 40씩이나 먹은 놈이라면서 친구를 나무라는 사람들에 대해 이 화자가 아저씨 그냥 춤이나 추세요 라는 그런 말을 속으로 하는 대목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웃겨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나는 이미 17살 때 춤을 추더라도 인생이 바뀌지는 않더라고 알게 됐지만 그래도 춤을 추세요. 그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는 또 되게 자조적인 혼잣말 같은 이제 대사도 나오는데 네. 좀 엉돌린 거를 훌훌 풀고 싶은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소설이어서 네, 네, 네. 저도 그런 기분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이서수 단편소설 춤은 영원하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창작가 비평 2022년 겨울호에 실린 이재은 작가의 신작 단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서수 소설 춤은 영원하다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춤을 추라고 포효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지방령처럼 살다가 죽은 여자. 고구마를 노잣돈처럼 손에 꼭 쥔 채로 저 세상으로 떠난 여자. 장독에 기대어 울음을 토하며 춤을 춘 여자. 빨랫줄에 매달려 자신의 숙명을 온몸으로 표현한 여자. 나는 막춤의 우주를 연 할머니를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자들. 쓰러진 묘비를 맴돌며 춤을 추는 불온한 여자들. 원시적인 여자들. 홍시처럼 다디단 과욕이 가득 차올라 터질 것 같은, 어쩌면 이미 터져버린 여자들. 과육만 먹고 씨는 툭 뱉어내며 자란 삐딱한 나와 그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준 여자들. 내가 사랑하는 여자들. 또다시 막춤의 우주가 열렸다. 할머니와 엄마가 도달하려는 지점은 회귀일까 진화일까? 이모가 도달하려는 지점은 그리움일까 재회일까? 내가 도달하려는 지점은 도리일까 인간일까? 우리의 막춤을 무보로 그리면 어떤 형태, 어떤 의미를 담은 기록이 될까? 기록이 될 수 있긴 할까?